안녕하세요. 팀 CSR의 김성래입니다. 로그 감마가 나온 지 벌써 꽤 오래되었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서 가볍게 정리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던 많은 부분들 있죠. 로그 감마에서 두 스텝 오버로 촬영하라든지, 혹은 ETTR은 뭐고 그럼 그 ETTR은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지, 혹은 일반 미러리스와 시네마 카메라에서 ISO를 쓰는 법이 다르다는데 이 둘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등등,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진행하시는데 필요한 중요한 내용들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몇 가지 메타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필름이랑 테이프로 찍어가지고 그냥 작업하면 되었다는데, 그때에 비해서 디지털 파일은 세부적인 설정이 뭐 이렇게 많냐라는 푸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비트 뎁스, 스크로마 서브 샘플링, 그 다음에 감마, 로그는 또 뭐고 로우는 또 뭐야, 막 이런 것 등등이 있죠. 기존에 알고 계셨던 메타데이터는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 정도였는데 그 외에도 너무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비롯해서 영상을 볼 수 있는 매체가 좀 다양해졌고요. 누군가는 저장 장치가 좀 작을 수 있고요. 어떤 작업자는 연산 장치가 부족할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의 상황과 환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맛에 맞는 다양한 설정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중요해지는 것이 효율성이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부분의 메타데이터는 사실 더 효율적으로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적은 용량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담아내기 위해서 고민한 결과가 이렇게 다양한 메타데이터들이다 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 혹은 앞으로 영상들을 하시면서 막히는 다양한 용어들이 조금은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람이 가진 민감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이 민감하게 느끼는 중요한 부분은 많이 저장을 하고요. 둔감해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상대적으로 덜 저장하면 효율적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은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느낌들이 좀 들으실 거예요. 옛날 전화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뭔가 소리가 좀 먹먹하죠. 이는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가청 주파수라고 하죠.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대역의 소리만 전달하고, 그렇지 않은 덜 중요한 부분들을 그냥 날려버려 가지고 소리가 먹먹하게 들린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살아가면서 보실 수 있는 다양한 민감도를 이용한 압축의 예시들이 있겠죠. 그러면 일단 로그 감마라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로그는 대부분의 카메라에서 감마 설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고 계신 다빈치 리졸브에서도 감마에서 여러분들이 로그 감마를 선택하시거나 다른 것들로 선택 변경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이 감마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제가 모든 메타데이터는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를 고민해 보면 되겠죠. 바로 한정된 비트 뎁스 안에 최대한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넣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눈이 어두운 부분의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을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어두운 부분은 더 촘촘하게 저장을 하고요. 밝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성기게 저장을 하면 부족한 데이터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많은 가중치를 두어서 관계식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거듭 제곱 형태의 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관습적으로 거듭 제곱을 할 때 그 거듭 제곱한 횟수, 이것들을 감마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감마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런 감마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방식을 감마 보정, 영어로는 감마 커렉션이라고 부릅니다. 감마 보정을 하지 않은 상태를 리니어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감마로 널리 알려진 렉 709가 있는데 HDTV의 표준이죠. 이런 렉 709를 리니어랑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렉 709 역시 감마 보정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리니어한 상태로 촬영한 그 촬영물을 볼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마 보정이 없다면요, 우리는 더 어두운 부분의 데이터를 충분히 저장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위해서 더 높은 비트 뎁스로 촬영을 해야 하거나, 혹은 뭐 어둡거나 밝은 부분의 데이터를 상당 부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로가리즘 함수를 이용해서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담을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로그 감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카메라 회사를 대표하는 알파벳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많이 짓는데요. 오늘은 니콘에서 만든 N로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장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단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장점과 단점을 같이 알아보고요. 적절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우리 한번 장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풍부한 디테일을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은 굉장히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 넓은 밝기 영역을 담아내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한번 비교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렉 709와 우리가 로그 감마를 많이 비교하게 되는데요. 보통 렉 709는 7스탑 반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역광 상황에서 아주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이 있는 환경에서는 렉 709로 촬영을 하면 잘려나가는 하이라이트와 뭉친 섀도우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N로그로 촬영된 이미지에서는 하이라이트와 섀도우의 정보가 살아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색보정 과정을 통해서 이를 더 잘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 데이터가 많다는 것의 장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데이터가 많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는 좋은 설명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진이나 영상처럼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과 비슷한 수준의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같은 수준이라고 하기 좀 어렵죠. 해상도 면에서는 많이 따라왔는데요. 아직 다이나믹 레인지 면에서는 사람의 눈을 따라오진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교적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담아내는 로그 감마의 사용은요, 기본적으로 사람 눈으로 보는 것에 가까워지는 것, 현실감을 높이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HDR 영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HDR 영상들 역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로그 감마에서 담을 수 있는 이런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에 관한 부분들을 찾아보다 보면은요, 밝은 부분의 데이터들을 많이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장점으로 어필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한 어두운 부분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면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랑 같이 앉아가지고 색보정 작업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를 하다 보면 어두운 부분에서도 섬세하게 드러나는 저런 디테일에서 소위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색상과 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렉 709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로그 감마로 촬영된 이미지에서 다양한 후반 작업들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성으로 더 풍부한 색감을 보여주기가 더 쉬운 것 역시 로그 감마가 가지는 장점이죠. 두 번째 장점으로 부드러운 폴오프를 예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로그 감마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꽤 큰 겁니다. 폴오프라고 해가지고 광원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빛의 밝기나 강도가 변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라데이션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보통 폴오프가 빠르다 혹은 하드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어떤 날카로운 느낌의 폴오프가 있고요. 폴오프가 느리다 혹은 소프트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부드러운 느낌의 폴오프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폴오프는 일반적으로 조명의 설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만 로그 감마의 사용으로도 조금 더 폴오프를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렉 709로 촬영된 이미지에 비해서 로그 감마로 촬영돼 가지고 바꾼 이미지 요것과 비교를 해보면 하이라이트 쪽에서 조금 차이를 좀 많이 느끼실 수가 있죠. 특히 여기 보여지는 광원으로부터 멀어지는 요 그라데이션의 폴오프를 보시면 확실히 이 부분은 폴오프가 좀 급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후반 작업들에 있어서 개인적인 선호도일 수도 있지만 소프트한 폴오프를 조금 더 하드하게 만드는 건 그래도 조금 할 수가 있는데 하드한 폴오프를 소프트하게 만드는 거는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렉 709에 비해서 로그 감마에서 보이는 소프트 폴오프가 이런 후반 작업들에 관한 선택지를 조금 더 넓혀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렉 709 상태에서는 굉장히 그라데이션이 격하게 잡혀 있고 심지어 일부 그라데이션은 표현이 되지 않는 것들도 보실 수 있는데
로그 감마에서는 굉장히 완만하게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색보정에서는 제가 임의로 조금 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을 더 만들고 거기에 색상까지 추가하는 등의 작업들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부분 외에도 후반 작업에서 가지는 관용도가 상대적으로 더 넓다, 그래서 로그 감마를 좀 더 선호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적극적인 보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촬영본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서 찍힌 이미지와 상당히 다른 분위기의 느낌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한강대교입니다. 한강대교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을 했을 때 그냥 한낮에 찍었으니까 굉장히 그냥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 찍혔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로그 감마로 촬영을 한 상태에서 색보정을 진행을 해보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과 다르게 조금 더 소프트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상황에서 비교적 역광으로 촬영이 된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이미지가 단단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런 이미지들 역시 로그 감마로 잘 촬영을 해서 색보정을 해서 부드러운 느낌, 그러니까 촬영본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날 순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느낌의 색보정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이 분명히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적극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좀 방어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겨난다는 것도 로그 감마의 장점이죠. 촬영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완벽하게 통제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리고 촬영하다 보면 생각하기 싫은 그런 실수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로그 감마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래도 전보다 조금 더 나은 이미지를 얻게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서로 다른 카메라를 조합할 때도 렉 709보다는 안전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전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섞어서 촬영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굉장히 후반 작업에서 고생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장점들은요, 충분한 비트 뎁스가 받쳐줄 때 가능합니다. 10비트 이상이 되었을 때 로그 감마의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로우처럼 12비트 이상에서는 관용도가 더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로그 감마의 장점에 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로그 감마는 당연히 만능이 아니고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한번 단점들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으로 첫 번째, 노이즈 증가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주변에 물어봤을 때 로그 감마로 처음 촬영해 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고 이거 단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노이즈입니다. 로그 감마를 사용했을 때는 렉 709에 비해서 기본 ISO 값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100까지 낮출 수 있는데 로그 감마로 촬영을 하면 800이나 1600이나 이런 식으로 최소 ISO 값이 좀 높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시게 되는데요.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더 많이 담아내기 위해서 센서의 민감도를 조금 더 높여서 녹화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도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는 렉 709고요. 요거는 로그 감마의 이미지입니다. 둘 다 이제 보정을 조금 진행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한번 확대를 해서 보시면요, 렉 709에 비해서 로그 감마에서 보정을 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크로마 노이즈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이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렉 709가 조금 더 디테일을 뭉개다 보니까 노이즈가 좀 덜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렇게 생긴 노이즈를 후반 작업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리덕션을 통한다든지 그 외에 다양한 플러그인 등을 통해서도 노이즈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아주 저조도에서 생긴 노이즈 같은 경우 후반 작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게다가 이 후반 작업에 관해서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두 번째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을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로그 감마이건 로우이건 이제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하는 지식들도 분명히 있죠. 이런 부분들이 로그 감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장벽으로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촬영 역시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로그 감마로 바로 보면서 촬영을 하면 노출을 제대로 맞추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 환경도 신경 써야 되고요. 후반 작업을 고려해서 노출을 정하기도 하죠. 노출이나 후반 작업의 관용도가 높다는 건
공들여서 찍었을 때 최상의 결과를 뽑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 감마가 처음 사용된 것도 시네마 라인의 카메라였고요.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었죠. 하지만 일부에서 그 관용도가 높다라는 거를 대충 찍어도 좀 잘 나온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좋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이거를 과신하면 사고를 만들기 좋은 게 오히려 로그 감마입니다. 렉 709와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과 실제로 녹화되는 화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바로 티가 납니다. 반면 로그 감마에서 모니터링 LUT를 씌우지 않았을 때는 이미지에 문제가 생긴 것들을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죠. 로그 감마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개조 정상화를 하면 이미지가 이상한 경우도 아마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후반 작업의 관용도가 높다라는 건 다른 한편으로 후반 작업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그 감마로 촬영해서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색보정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런 색보정 과정을 위해서 촬영 단계부터 데이터 핸들링이라든가 아니면 최종적으로 마스터링에 관한 이해도도 있어야지 색보정을 한 결과물도 훨씬 더 잘 나오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게 결국에 촬영이든 후반 작업이건 들이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빠르게 작업을 해서 빠르게 영상을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로그 감마로 촬영하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 있겠죠. 그 외에 8비트 상황에서의 로그 감마의 사용이라든가 협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불편한 부분들 역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락에서는 N로그를 기준으로 알아두면 좋은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로그 활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로그 감마라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영상 전반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촬영에서 필요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가장 제가 추천드린 건 감마 어시스트의 사용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라서 이제 중복된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로그 감마 상태 그대로 모니터링하면서 촬영하는 거는 정말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렉 709 기반에서 최종 작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감마 어시스트 기능들을 이용하면 렉 709와 같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미지로 바뀌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는 것들을 추천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노출과 색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렉 709 상태로 보는 것들이 로그 감마로 보는 것보다 밝기 대비나 채도가 더 또렷하게 표현이 되죠. 로그 감마는 밝기 대비와 채도가 좀 낮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 만큼 정확하게 노출과 색상을 모니터링 화면에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게다가 색보정 과정에서 개조를 정상화하는 LUT나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사용했을 때 촬영 현장에서 봤던 노출과 색상을 거의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면에서도 후반 작업 역시 수월한 시작점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감마 어시스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한다면 이런 장점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미지의 구도를 포함한 입체감 역시 감마 어시스트를 사용해야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조명으로 만들어지는 입체감 같은 경우는요, 명암 대비에 의해서 잘 드러나는데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잘 보이는지는 로그 감마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 클라이언트가 온 현장, 다수의 제작진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정말 중요해지죠. 현장에서 이미지 보면서 나오는 요청사항이나 수정사항 같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후반 작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감마 어시스트 기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나 제작진이 이미지에 관한 이해도를 더 높게 만들 수 있게 해주고요. 생산적인 의사소통으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초점입니다. 로그 감마 상태로 보면서 촬영했을 때 사고가 진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 역시 이런 문제가 생긴 소스들을 받아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나요? 라고 자문이 오기도 하는데 안타깝지만 초점이 나간 것들을 후반 작업에서 보정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로그 감마 상태에서는 대비와 채도가 낮아가지고 선명도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초점을 좀 맞추기 어려운데요.
물론 오토포커스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매뉴얼로 작업을 해야 되기도 하잖아요. 현장에 충분한 크기의 모니터가 있어서 이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나마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겠지만 뭐 작은 LCD 모니터만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매번 포커스 매그니파이어를 사용해서 포커스를 확인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분명 감마 어시스트를 사용해서 보는 것들이 초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니콘의 Z9 같은 경우도 감마 어시스트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는 로그 감마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감마 어시스트를 켜면 어시스트라고 써있는 문구가 뜨면서 이렇게 LCD에 표기가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메뉴에서 동영상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뷰 어시스트라고 있습니다. 뷰 어시스트라고 돼 있어서 이 녀석을 체크해 주시면 온이 되면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미지에 감마 어시스트가 되어서 보이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몇 년 되었지만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로그 감마에서 노출을 어떻게 잡을래?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노출은 2스탑 오버로 촬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가 있겠지만 맥락 없이 무조건 2스탑 오버로 촬영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접근법이 아닙니다. 먼저 적정 노출이라는 개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어떤 다른 접근법이 있을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적정 노출 단어부터 모호하죠. 의미 그대로라면 적당한 수준의 빛의 양을 이제 센서에 씌워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적정 노출에 관한 완벽한 공식이라든가 법칙을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나름의 기준이 되는 부분들은 있죠. 하지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주피사체가 충분히 형태와 색상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원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있는 빛의 양이면 좋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이제 밝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들의 디테일을 최대한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카메라 센서 역시 18% 그레이를 기준으로 최대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현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카메라들이 18% 그레이를 기준으로 밝은 쪽으로 몇 스탑, 어두운 쪽으로 몇 스탑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기를 하죠. 그런 관점에서 18% 그레이 카드를 이용해서 주요 피사체와 동일한 조건의 빛이 닿게 한 다음에 해당 카드가 특정 노출로 표현이 되거나 웨이브폼상에서 40에서 50% 사이 정도로 나타나도록 노출을 잡을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카메라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18% 그레이 카드만 놓고 작업을 하면 촬영 현장 씬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죠. 씬 다이나믹 레인지가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넘길 때도 있고요. 또한 연출자의 의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맹신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노출을 고민하는 가운데 ETTR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ETTR은 Exposure to the Right의 약자로 오른쪽으로 노출해라 라는 뜻이죠. 노출계를 보시거나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오른쪽이 밝은 부분을 의미하죠. 그런 만큼 Exposure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노출을 잡아라 라는 거는 더 밝게 찍으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디지털 센서를 이용하는 현 상황에서 기본이 될 수 있는 접근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필름과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필름은 감도를 바꿀 수가 없었고요. 다이나믹 레인지 역시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밝은 곳에 대한 관용도가 필름이 그렇게 높지 않은 대신 어두운 부분의 관용도가 상대적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밝게 찍어서 데이터를 날리는 것보다는 약간 어둡게 찍어가지고 현상 단계에서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을 조금 더 밝혀서 풍부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접근들이 필름 시절에 종종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디지털 센서는 좀 다르죠.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 양쪽으로 다이나믹 레인지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필름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12스탑에서 14스탑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 디지털 센서는 최상급 모델의 경우에 16스탑 언저리까지 촬영할 수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필름에는 없었던 전기적 신호에 의한 노이즈가 생기는 것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하이라이트 다이나믹 레인지를 이용해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접근법들이 생겨났죠. 이 TTR은요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밝게 찍고 후반 작업에서 어둡게 만들어서 노이즈는 감추면서 씬 다이나믹 레인지 현장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디지털 촬영에서 최적화하는 접근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ETTR이라는 게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를 한 뒤에 상황에 맞게 노출을 조정해 가면서 촬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두 스탑 오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exposure to the right라고 했던 거죠. 최적화라는 표현을 제가 앞에서 썼었는데요. 이런 표현처럼 ETTR은 매 순간마다 적정한 노출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른 템포로 이동이 많은 촬영 혹은 다이나믹 레인지가 다른 곳에서 카메라를 움직이거나 하는 촬영장에서는 그리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적정 노출을 잡아가면서 촬영한 건요, 후반 작업에서 이제 매번 조금 더 만져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작업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보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 ETTR로 찍어온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관성 있게 정해버리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에서인지 두 스탑 오버로 찍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두 스탑 오버로 찍는다라고 정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맞게 노출 오버가 되지 않는 한에서 밝게 찍는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더 올바른 접근법일 수 있죠. ETTR은요, 노이즈를 줄여주면서 다이나믹 레인지는 어느 정도 살려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또한 있으니까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고 잘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같은 노출입니다. 같은 노출인데 제가 셔터 스피드를 이용해서 약간 노출 오버를 시켜가지고 촬영한 장면들입니다. 실제로 노이즈가 줄어드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조리개를 바꿨다가는 심도가 바뀌면서 이미지가 조금 비교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셔터로 일단은 노출 오버를 시켜봤습니다. 자, 한 스탑 오버 해가지고 후반 작업에서 한 스탑 누르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5.6에 ISO 800에 100분의 1 그대로인 상태고요. 요 뒤에 있는 39번 클립 같은 경우는 ISO 800에 조리개 5.6이지만 셔터를 50분의 1로 한 스탑 올렸습니다. 한 스탑 올리고 후반 작업에서 한 스탑 내렸어요. 그럼 지금 보시기에 노출은 거의 동일합니다. 노출은 거의 동일한데 노이즈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TTR 한 스탑 오버로 찍은 촬영본이고요. 기본 노출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확실히 노이즈가 줄어든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자, 두 스탑 오버까지 해봤습니다. 두 스탑 오버로 촬영한 녀석들을 보고 있자면 한 스탑 오버보다 노이즈가 조금 더 줄어든 것 같네요. 원본과 비교하면 노이즈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출 오버해서 촬영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반면 노출 오버를 할 때도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조리개와 셔터 같은 경우는 센서에 닿는 빛의 양 자체를 조절하는 거라서 더 밝게 찍어야 노이즈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ISO를 높여서 찍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보시면 ISO를 1600까지 높여서 한 스탑 낮춘 것과 3200으로 찍어서 낮춘 녀석들 41번과 42번인데요.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이 한 스탑 오버더라도 셔터 스피드로 낮춘 것보다 ISO를 높인 것이 훨씬 더 노이즈가 생기고요. 두 스탑 셔터로 높인 것보다 ISO로 높인 거는 확실히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녀석과 비교를 하면 그래도 노이즈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 정도는 유의미하게 노이즈가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크로마 노이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끼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ETTR을 하고자 하실 때는 가능하면 ISO보다는 셔터와 조리개를 이용해서 ETTR을 써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단점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다 노출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갈 위험이 있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두 스탑 오버, 이 노출계만 보고 결정할 때 많이 생기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주의할 점 부분에서 이야기를 더 해볼 건데요. 시네마 카메라 특유의 그 ISO 사용법에 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ETTR을 쓰시다가 사고를 많이 칩니다. 넘쳐서 이미 없어져 버린 데이터를 살려낼 수는 없는 만큼 ETTR 사용하실 때는 계측 도구들을 잘 보시면서 노출 오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조 뭉침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 센서는 18% 그레이가 40에서 50% 밝기 정도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개조가 고르게 표현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출 오버가 일어나지 않는 한에서 최대한으로 밝게 찍는다 라고 하면
밝은 부분으로 아무래도 그라데이션, 개조들이 뭉치게 되겠죠. 이 뭉치는 정도가 심하게 되면 후반 작업에서 어둡게 조절하더라도 여기 있던 뭉친 개조들이 좀 잘 펴지지 않아가지고 이미지가 좀 탁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보셨다면 피부가 뭔지 모르게 맨들맨들하게 뭉쳐 보이는 느낌이 나는 색 보정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이 경우에 이런 ETTR로 찍은 것들을 억지로 내리다가 생기는 문제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애당초 하이키로 조명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ETTR 사용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명을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저조도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후반 작업에서 작업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막 ISO 값 높여가지고 밝게 찍으려고 하는 것보다 찍을 수 있는 최소한의 디테일을 챙긴다라는 목표로 노출을 잡으시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지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ETTR은 무조건 쓴다라는 것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의 추가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편집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할 때 로그 감마 상태로 작업을 진행한다면 아무래도 좀 불편함이 있죠. 이미지가 흐리게 보이다 보니까 편집 과정에서 만들어낸 컷과 컷의 리듬감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 보일 수도 있고, 포커스가 맞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좀 어렵고, 또 채도가 낮다 보니까 감정적인 면에서 전달이 되지 않는 부분들 역시 편집자들이 느끼기에 불편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편집할 때 로그 감마 상태로 편집을 하지는 않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컷 편집을 진행할 때 로그 상태가 아닌 렉 709와 같은 형태로 촬영본을 보면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만 편집 방법 자체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편집하는 방법이 아니라 편집할 때 로그 감마 상태의 파일을 렉 709 화면으로 보는 방법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프로젝트 세팅에서 색 공간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은요, 다빈치 리졸브의 우측 하단의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컬러 매니지먼트 탭이 있어요. 자, 컬러 매니지먼트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컬러 사이언스를 기본값인 다빈치 YRGB가 아니라 바로 아래에 있는 다빈치 YRGB 컬러 매니지드로 바꿔주시고요. 오토매틱 컬러 매니지먼트가 선택된 상황에서 컬러 프로세싱 모드를 HDR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를, 저희는 HDR 소스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지만 최종적으로 보일 거는 SDR 렉 709다 라고 해주시고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원본에서 로그 감마 상태에 있던 것들이 그냥 바로 변한 것들이 보이시죠? 되돌려 볼까요? 지금 44번은 엔로우, 45번 동일한 거고요. 46번은 똑같은 그림을 프로레스로 찍은 거, 그다음 47번은 H265 4돌방 10비트로 찍은 이미지들입니다. 그 뒤에 뭐 프로레스 HQ로 찍은 다양한 녀석들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전부 앞서서 다빈치 YRGB 상태에서 2.4 기준 감마로 지정했을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로우 팔레트에서 렉 709로 바꿔줬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카메라 메타데이터 상태로 볼 때는 로그 감마, 그 다음에 프로레스도 로그 감마, H265도 전부 로그 감마, 나머지 전부 로그 감마 상태로 보이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바이패스가 켜져 있기 때문에 바이패스를 끄면은 이제 제가 색 보정해 놓은 것들이 들어가지만, 원본 보기, 색 보정을 다 무시하고 원본 보기 상태로 봤을 때 다 로그 감마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이 녀석만 대조를 위해서 똑같은 클립을 하나는 로우 팔레트에서 만진 거, 하나는 로우 팔레트에서 만지지 않은 촬영본 상태로 해놓은 겁니다. 요 44번부터 51번까지 전부 로그 감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빈치 YRGB를 YRGB 컬러 매니지먼트로 바꿔주시고, 오토매틱 컬러 매니지먼트 체크된 상태에서 컬러 프로세싱 모드 HDR 소스다 라고 해주시고, 전 렉 709로 볼 거예요 라고 저장만 해주시면 어떻게 됐나요? 다 잘 돼 있습니다. 심지어 렉 709로 바꿔놨다고 하더라도 비활성화되면서 그냥 룩업 테이블이 2번 더 씌워진 것처럼 해가지고 이미지가 과해 보이지 않는 그냥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한계가 있죠. ETTR로 촬영을 했을 경우 밝게 찍은 이미지는 밝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일괄적으로 2스탑 오버로 촬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편집 과정에서 로그 감마의 흐릿함을 보기 싫어서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이번엔 노출 오버된 이미지들을 보면서 편집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편집할 때 어떻게 작업하는 게 나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색보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색보정 과정에서는 한 번에 몰아서 작업하기보다는 개별 클립에서의 작업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우 파일과 베이크드 파일, 그러니까 로우 파일이라고 하면 지금 니콘 기준으로는 그 NEV 파일로 만든 로우 파일과 프로레스 혹은 H265와 같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동영상 클립 파일로 만들었을 때 각각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 팔레트입니다. 바이패스 해제시키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니콘 로우로 촬영된 소스입니다. 100분의 1 5.6 ISO 800에 앞서서 보셨던 제가 임의로 지정한 상태에서 보고 계신 로그 감마 화면입니다. 로우로 촬영된 것에 한해서 로우 팔레트에서 작업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어요. 로우 팔레트는 다빈치 리졸브의 그 모든 팔레트 중에 가장 왼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빈치 리졸브에서 특별한 설정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로우 팔레트로 가보시면 어떤 것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디코드 퀄리티가 있어요. 디코드 퀄리티는 지금은 프로젝트 세팅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이 녀석들을 저희가 임의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디코드 퀄리티는 쉽게 얘기하면 해상도라고 보셔도 돼요. 풀 레졸루션이면 원본 소스의 해상도를 그대로 보겠다. 지금 같은 경우는 8K로 촬영을 했으니까 8K로 보일 거고요. 하프 레졸루션이면 지금 8K로 촬영이 됐으니까 나는 4K로 보겠다. 쿼터 레졸루션은 8K로 촬영됐으니까 FHD 정도로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풀 레졸루션으로 프로젝트 설정을 해놨고요. 아마 프로젝트 세팅을 하면 풀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디코드 유징 탭입니다. 자, 디코드 유징 기능을 눌러보시면 니콘 디폴트, 카메라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프로젝트, 클립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 클립에서 내가 임의로 조정할래 라고 하신다면 가장 밑에 있는 클립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카메라 메타데이터에서는 잠겨 있던 모든 기능들이 해제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뭐 화이트 밸런스야 뭐 보통 촬영할 때 설정을 하고 하니까 이거를 후반 작업에서 일부러 뒤트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지시키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 다음으로 컬러 스페이스와 감마를 설정해줘서 제가 원하는 그림들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렉 2020 컬러 스페이스의 니콘 N로그로 촬영이 되었지만 저는 보는 것을 렉 709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컬러 스페이스도 렉 709로 바꿔줄 거고요. 감마 역시 렉 709로 바꿔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렉 709 화면, 앞서서 뭐 감마 어시스트를 썼거나 하는 화면과 비슷하게 잡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기본적으로 좋은 시작 지점으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잡히는 것들이 이 뒤에 설명할 다른 방법과 완벽하게 동일한 화면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미지들을 만져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우로 촬영하셨을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 로우가 아닌 프로레스나 H265 등등으로 찍었을 때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니콘 로우와 프로레스와 H265 이렇게 세 가지로 촬영된 이미지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조금 차이가 나죠. 로우 같은 경우는 뒤에서 프로세싱하는 렌즈 왜곡 보정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보이고요. 프로레스와 H265 같은 경우는 렌즈에 왜곡 보정까지 들어간 다음에 녹화가 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살짝 다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기는 쉽습니다. 이펙트를 누르시고요. 이펙트를 누르신 다음에 나오는 수많은 기능들 중에서 리졸브 FX 컬러에 보시면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펙트 팔레트가 켜지면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색 공간과 감마를 지정해 줄 수 있죠.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는 저희가 타임라인 상태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타임라인은 프로젝트 설정에 되어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렉 709 감마 2.4 방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웃풋 컬러 스페이스와 아웃풋 감마는 렉 709 2.4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뭘로 찍어서 렉 709 2.4로 보이게 할 거냐? 라는 것들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촬영본에 있던 녀석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컬러 스페이스를 쭉 내려보시면요. 렉 202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값만은 니콘 N로그를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어떻게 되나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원본과 컬러 스페이스가 적용된 뒤에 이미지를 비교해 놓고 보시면 확실히 개조 정상화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레스나 H265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볼까요?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얹어 놓고요. 인풋 컬러 스페이스를 렉 2020, 그 다음에 인풋 감마를 니콘 N로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출이 거의 동일하게 잡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H265 똑같이 입히시면 되는데 또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 너무 귀찮으니까요. 앞에 있는 클립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가운데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색 보정 값이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작 지점이 될 수 있는 렉 709가 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처음부터 웨이브폼 보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감마 값도 좀 정하고 채도 값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콘트라스트 값도 높이고 막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쉽게 시작 지점을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로우 팔레트에서 렉 709로 만들었던 이미지가 있는데요. 로우 팔레트에서 렉 709로 만든 이미지와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만든 렉 709 이미지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우 팔레트에서 만든 렉 709가 조금 더 밝기가 더 강렬하게 표현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는 니콘 로우에서는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잡히는 렉 709를 기준값으로 놓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포르프가 좀 부드럽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취향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